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4년 차에 이혼하고 벌써 이혼한 지 9년이 되는 돌싱맘입니다. 저는 현재 고3 딸을 홀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무려 24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한데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닌 만큼 이젠 회사가 내 집 같고, 또 어떤 날은 대표도 아닌데 회사가 내 회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였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기 전에는 그런 회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땐 딸아이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이기도 했고, 당시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의 벌이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서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이런 횟수가 그때도 10년이 넘었다 보니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아까웠고, 또 남편이 당장은 벌이가 좋다고 해도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는데요. 이혼할 때도 절실하게 느꼈지만 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은 조상님이 도와주신 신의 한 수였어요. 그만큼 제가 회사를 꾸준하게 다녔기에 이혼하고도 지금껏 딸아이 키우며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젠 전 남편이 된 남편과 헤어지게 된 원인에는 무려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조건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맹신하며 와이프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과 자기 아들만큼이나 돈돈거리며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는 저도 시어머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모녀지간처럼 사이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큰 트러블 없이 그냥저냥 좋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좋았던 사이도 한순간에 나빠지게 하는 요물 중에 요물이요. 그리고 남편은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저처럼 일반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월급쟁이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차린 카페 사업이 대박을 치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원래 좋을 땐 다 좋아 보인다고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해내는 남편이 그때는 대단해 보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했던 사업이 서울 외곽에 대형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였는데, 지금은 그런 카페가 많이 있다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과연 될까? 사람들이 이런 구석까지 어떻게 찾아오지? 걱정이 정말 많았더랬죠. 넉넉한 가운데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매일이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또 남편 주변의 사람들도 무모하다고 손해보기 전에 얼른 접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도 그럴 게 당시 남편이 벌어들인 수입만 따지면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도 우스웠는데, 그때 남편이 몰라보게 거만해졌어요. 돈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돈 좀 번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경제력을 뽐내고 싶어 했는데, 옆에서 제가 민망해서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을 해도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걸핏하면 자기는 지금 다니는 회사 도대체 언제 그만둘 거야? 한 달 꼬박 일해서 그런 푼돈이나 벌면서 억울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생활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놀아. 등력 있는 남편 뒀다 뭐하냐?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주변에서 남편 돈 잘 번다고 다들 부러워하지? 라며 우쭐해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기분이 째지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옆에서 불안불안했었죠. 원래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해지고 주변도 챙겨야 하는 건데 남편은 마치 처음부터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더 강력하게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한 것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말들은 아니었기에 제가 말빨이 서지 않았어요. 실제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래도 애사심인지 뭔지 칼로 모자르듯 단번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고 회사를 그만두면 어쩐지 그때부터는 남편한테만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았는데 저희가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겸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저희는 시댁에 월 200만 원, 친정에 50만 원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돈이 차이가 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긴 했어요. 시댁에 비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고 계시고 형편도 나름 안정적이라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었는데요. 그에 반면 시댁은 홀어머니시고 저희가 결혼할 때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할 정도로 사는 게 어려우셨어요. 거기에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괜히 헛바람 들어 처자식 고생시키지 말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개똥까지 깨서 남편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났으니 시어머니는 매달 당신이 한 투자그의 성과금을 받듯 월 200만 원씩 받게 되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매달 200만 원씩 받으시니 시어머니 역시도 사람이 유하다 못해 돈밖에 모르는 분이 되셨죠. 저희 시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엄마에게 열등감이 있으셨어요. 니네 엄마는 남편도 있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도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나는 다른 옆에 애들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니네 엄마는 좀 부럽더라. 네? 어머니, 아무리 말씀을 편하게 하셔도 니네 엄마가 뭐예요? 사돈이라고 하셔야죠. 뭐 어때? 니네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하지. 쟤네 엄마라고 하니? 그리고 내가 무슨 안 좋은 소리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 나도 돈만 있으면 니네 엄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성질이 나서 그래. 이렇듯 저희 엄마 앞에서는 호호호 사돈 하시다가도 저희 엄마가 없을 때는 니네 엄마가 세상 제일 팔자가 좋다는 등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한테 꼬박꼬박 200만 원씩 받은 후로는 저희 엄마보다 당신이 더 낫다고 자부하셨어요. 원래 여자는 나이 먹으면 무조건 돈이야. 남편 있으면 뭐하니? 손만 많이 가지. 그렇게 따지면 니네 엄마보다 내 팔자가 낫지. 안 그러냐? 내 친구들은 전부 나 부러워해. 나는 챙겨야 할 남편도 없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저 스스로도 그래, 그동안 돈 없어서 고생만 하시고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살아보셔야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참고로 저희 친정에 보내는 월 50은 남편 돈이 아닌 제 돈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이며 혼수며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시어머님에게 매달 돈을 드리면서 저희 부모님에게만 모른 척 한다는 건 어쩐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스스로 챙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다음 달부터는 남편에게 돈을 받아 친정 부모님 용돈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못할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민만 죽어라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다니자라고 마음을 굳혔는데 그때 남편이 많이 아쉬워하며 저더러 어리석다고 타박하더군요. 그까짓 회사 뭐 미련이 있다고. 차라리 내 카페 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그리고
자기는 소연이 생각은 안 해? 소연이가 집에 왔을 때 엄마 없으면 싫다고 했잖아. 그게 언제적 얘긴데 여태 그런 말을 해. 물론 지금도 어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좋아는 하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자기 기준에는 내가 푼돈이나 벌면서 미련 떤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내 자리랑 필요성을 느껴서 좋아. 그리고 소연이도 크면 집에서 노는 엄마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엄마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나중에 애들이 집에 있는 엄마 능력 없다고 그렇게 무시한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려고. 어차피 자기 카페는 나 없어도 잘 되잖아. 저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나름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구차하게 내가 버는 돈이 없으면 우리 친정부모님 용돈은 자기가 줄 거냐는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남편이 먼저 그런 부분을 언급해주고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저는 어쩌면 남편의 뜻에 따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남편이 그 정도로 배려가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기에 저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는데 그 뒤 남편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정말 잘 되더군요. 덕분에 저는 회사를 다니긴 했어도 많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무려 48평대 대형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했고 남편은 꿈에서나 타던 페라리를 끌며 본격적인 재벌놀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은 돈들이 다 실체가 없는 거품처럼 느껴지는데 남편은 그런 거품을 진짜라고 믿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번 것도 사실이지만 쓰기도 엄청 썼는데 거기에 남편이 기분 팔아서 자기 기분 좋으면 쏘는 버릇도 있었네요. 그래서 남편 주변에는 날파리 꼬이듯 이 사람 저 사람이 꼬였고 남편은 그걸 인맥이라고 생각하며 저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듣는 말도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에게서 들었는지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카페를 2호점과 3호점을 동시에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게다가 자기는 무조건 5년 안에 제주도까지 전국구로 카페 체인을 가진 기업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 눈이 한마디로 돌아 있었죠. 꼭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 같았는데 그러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분명 너무 무모하고 모험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언제나 그렇듯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편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은 무조건 잘 될 인물이라며 옆에서 설레발을 치셨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당신 친구들에게도 벌써 자랑까지 하신 모양인데 옆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폼생폼사 남편은 2호 3호점도 잘 되면 시어머니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며 효자의 면모를 보이더군요. 하지만 사업 규모도 그렇고 필요한 돈도 너무 많다 보니 저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남편이 알아주길 바라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사업하면 당연히 욕심이 나고 그러는 거 알겠는데 우리 조금만 신중하자. 지금도 자기 카페 너무 잘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이며 차랑 나가는 돈도 많고 카페 차릴 때 대출 받은 것도 아직 더 갚아야 하는데 2호점, 3호점은 좀 시기상조 아닐까? 또 시작이네. 자기가 뭘 알아. 원래 빚도 자산이야. 대기업들은 뭐 빚 없는 줄 아나. 오히려 그런 회사는 빚도 몇백억씩 있어. 그런데 그 CEO들이 빚 있다고 사업을 안 해?
내가 말했잖아. 지금 잘 될 때 2호 3호점을 내야 한다니까. 지방에도 내 가게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2호점, 3호점을 가면 그게 다 돈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자기 생각이랑 다르게 잘 안 되면 그럼 우리 빚더미에 앉아야 하잖아. 우선 지금 갖고 있는 빚 좀 정리되면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지. 됐어. 자기랑 얘기하면 답답해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말이라는 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건데 자기랑 나는 아니잖아. 자기는 너무 안정주의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나 봐. 자기랑 자기네 식구들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 그때 자기 말 들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살까? 아니지. 우린 지금 어떻게 살까? 그냥 이젠 나 믿고 좀 조용히 있어. 어차피 자기도 내가 하는 말 안 듣잖아. 피차 알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자니까. 남편은 저런 식으로 제 말을 무시하다 못해 기분 나쁘게 받아쳤는데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같이 사는 아내로서 걱정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을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시댁이 좀 어려워도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데 원래 저런 사람인데 돈이 없어 저렇게 못 살았던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변한 건지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남들은 남편 사업이 잘 되니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 씁쓸하기만 했었는데요. 이런저런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남편 말대로 각자 알아서 상대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바라는 대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우나 고우나 내 가정의 가장이고 저희 아이 아빠니까 망하지만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예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이어갔는데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게 이사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였는데 역시나 무리해서 2호점과 3호점을 차리면서 대출을 돌려막은 게 문제를 키운 셈이 되었어요. 그러다 잘 되는 본점에서 번 돈을 모두 빚만 갚는 데 써야 하는 지경이었는데 그렇게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되지 않아 결국 연체가 줄줄이 쌓이게 되었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카페들은 전부 헐값에 남에게 넘기게 되었고 살던 집도 팔아야 했는데 아이가 집을 너무 좋아해서 그땐 저도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 대출금은 제게 내겠다고 하고 저도 같이 무리를 했는데 와, 이건 정말 액수가 너무 크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제가 1년 정도 버텼지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명의가 남편 이름이라 제가 아무리 제 돈으로 막으며 버텨도 남편 빚 때문에 될 일도 아니었는데 그러니 저도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팔아 어느 정도 빚을 갚아야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친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려 지하철이 있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는데 덕분에 제 출근 시간만 무려 1시간이 더 늘어났죠. 남편은 빚쟁이한테 쫓기며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못했고 아이는 친구도 없이 엄마가 늦게 집에 오니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 속을 뒤집는 말만 골라 하셨는데 글쎄 저한테 남편 사업 잘 될 때 친정에 빼돌린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빼돌려요? 그럼 아니야? 너도 네 집에 꼬박꼬박 용돈 보냈다며. 어머니, 그 돈은요.
제가 벌어서 드린 돈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2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라고요.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어쨌든 네가 니네 집에 준 건 맞잖아. 그리고 그 돈이 네 돈이라는 증거 있니? 어머니도 참 사람이 나쁘네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빌라 전세금 누가 줬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것뿐인가요? 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한 푼도 못 해주시면서 저한테 한복 맞춰야 한다. 귀금속 하나도 없다. 집에 반상기도 해줘라. 다 요구하셨지만 그때도 저희 친정에서는 신혼집 전세 얻으라고 보증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매달 50만 원 드린 거고요. 아, 몰라. 나는 다 모르겠고 내 아들 힘드니까 너라도 돈 좀 내놔봐. 너 회사 다닌 지 오래돼서 모은 돈 제법 있을 거잖아. 없어요. 그게 있었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여기 전세보증금을 받았겠어요? 저도 그 강남 아파트 지키겠다고 가진 거 다 털었고 지금도 겨우 살아요. 뭐야, 그럼 나는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아? 여기저기 갚는다고 빌린 돈이 얼만데 나덜 어쩌라고?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돈을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죠. 그리고 애당초 돈을 왜 빌리세요? 그럼 어쩌니? 여기저기서 아들 사업 잘 되는 턱을 쏘라고 하는데 그 옆에 애들은 내가 매월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단 말이야. 저도 몰라요. 그러게 왜 그런 경솔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어머니 아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시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시든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 집 이미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땡겨서 썼다. 담보대출 있는 집이라고 팔리지도 않아. 내가 뭐 그 생각을 안 해봤을까봐? 됐고 너라도 대신 해결해줘라. 니네 친정에 얘기하면 되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건 아니죠. 돈은 어머님이 다 쓰시면서 왜 어머니 빚을 저희 부모님이 갚아요? 내가 오죽하면 그래. 그래도 니네 친정에 여유가 있잖아. 가족끼리 좀 돕고 살면 좋지. 뭘 그렇게 청색을 하냐? 시어머니는 제가 펄쩍 뛰자 자기가 더 난리를 치며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이건 시어머니건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때부터 이건 이혼 아니면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잘 벌었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을 산다거나 큰돈 만져본 적 없었어요. 다만 좋은 집에 살았고 생활비 쓰라며 카드를 줘서 생활을 좀 여유롭게 한 건 맞지만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만큼 호의호식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니 이런 사람들과 더 엮이면 저랑 아이 인생까지도 줄줄이 바닥을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타나면 합의 이혼할 생각으로 서류 준비를 다 마쳤는데 역시나 이 인간은 저랑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버티더군요. 그러면서 정 이혼이 하고 싶으면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미친놈 같더라고요. 그때 살던 전세는 제 명의여서 보증금도 제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해서 저는 바로 친정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감행했고 전세 보증금은커녕 남편에게 양육비 매달 8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승소했는데요. 당연히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 뺏어올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랑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놈은 머리가 비상해서 분명 어딘가에 어느 정도 돈은 꼽을 쳐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그냥 이혼하는 거에 만족했네요. 누가 그러는데 양육비 받으면 남편이 원할 때마다 아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남편한테 질릴 만큼 질렸고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도 오만정이 떨어졌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저를 자기 딸이라며
입안의 혀처럼 좋은 말만 하시던 분이라 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아가며 계속 보고 싶지 않았고 각자 알아서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친정 부모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그동안도 돈 때문에 받기만 한 못난 딸이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저와 저희 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그 덕에 한동안 위축되고 소심해진 딸아이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됐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놈은 싱그루처럼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독이 된 것 같거든요. 만약 그때 남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벌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이런저런 더러운 꼴은 보지 않고 아이도 평범하게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힘을 내야 했고 더 오버하며 딸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행동했는데요. 그렇게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제 연봉도 꾸준히 올라 제법 돈도 모아 구축이긴 하지만 제 명의의 아파트도 장만했죠. 거기에 딸과 둘이 각자 분업을 하며 집안일을 하고 주말이면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딸애가 엄마 생각을 많이 해주는 살가운 성격이라 저는 남편이 없어도 외롭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이제 제법 커서 성인이 될 시기가 되니 시간이 갑자기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이대로 아이가 훌쩍 떠나버릴 것만 같아 그게 벌써 쓸쓸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은 의심할 이름이 제 핸드폰에 뜨더군요. 그게 핸드폰을 바꿔도 연락처는 그대로 이전되잖아요. 게다가 이혼하고 또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바빠서 전 남편 번호를 지울 생각을 못했는데 9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엔 받지 말자 싶어 안 받았는데 하도 여러 번 울리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받게 되었고 그 뒤 어색한 몇 분의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나야. 내 번호 아직 있나? 있어. 지우는 걸 깜빡했었네. 근데 무슨 일이야? 일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자기랑 소연이 보고 싶어서 핸드폰 봤는데 번호가 있더라고. 잘 지내고 있지? 그럼 잘 지내려고 자기랑 헤어진 건데. 자기는? 나야 잘 지내지. 그나저나 당신한테 자기라는 말 들으니 기분 엄청 좋다. 옛날 생각도 나고. 소연이는 어때? 공부 잘해? 이제 고등학생인가? 잘해. 잘 지내고. 자기도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네. 요즘은 뭐해? 회사 다녀? 아니, 요즘은 프리랜서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 아직 빚을 다 못 갚았거든. 마음 같아서는 취직하고 싶은데 빚이 있으니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말은 괜찮다고 해도 고생하나 보네. 아니야, 나 그럭저럭 잘 지내. 이젠 내 한 몸만 챙기면 되는 거라서. 저는 남편과 통화하고 기분이 살짝 이상했어요. 분명 헤어질 때는 질릴 만큼 질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탓인지 자꾸만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많이 컸으니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남편은 한참 망설이더니 지금은 말고 다음에 먹자고 하더군요. 내가 말이야, 지금은 좀 그래.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아빠인데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연이한테는 나한테 전화 왔었다는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진짜 자기랑 소연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것뿐이야.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자기는 늘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많이 미안해. 새삼스럽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런 말은 됐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 그리고 언제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진짜 밥 먹자. 저는 연민인지 측은지심인지 남편에게 마음이 쓰였어요. 물론 이혼하면서 뒤로 빼돌린 돈은 있어도 남편이 힘들 거라는 건 예측했던 일인데 막상 저런 말을 들으니 역시나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뒤 저희 둘은 그냥 좋은 옛 감정으로 종종 전화통화는 하면서 지냈어요. 뭔가 연애 때 기분도 나고 남편과 통화하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100만 원? 그게 지금 당장 막아야 할 게 있는데 내가 정말 돈이 없어. 그래도 보름 뒤면 내가 이런 거 돈 나오거든? 그때 꼭 갚을게. 미안해. 내가 정말 자기한테는 돈 얘기하기 싫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저는 하도 남편이 급하게 부탁을 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오죽하면 나한테 돈 얘기를 할까 싶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고 3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지금 당장 자기 계좌를 못 쓴다며 자기를 만나서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왔어요. 몰골이 어찌나 안 좋은지 꼭 노숙인처럼 보였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피부는 검게 타서는 예전의 폼생폼사 남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민망해할까? 저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봉투에 챙겨온 현금을 건넸는데 제가 거듭 안 갚아도 되고 돈 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남편은 알겠다며 자기가 돈은 꼭 갚겠다고 하고 사라졌어요. 그 뒤 한동안은 남편이 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보름이 지나고 2달이 되었을 무렵 제 계좌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돈 100만 원도 이렇게 어렵게 갚는 모습에 마음이 쓰였는데 친정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보아하니 소연이 아빠 힘들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젠 전화와도 받지 말고 멀리 해라. 소연이 알면 혼란스럽고 영향받아.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소연이한테는 내색하지 않는데 이왕이면 잘 지내지. 마음이 좀 그러네.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근데 잘 생각해봐.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리고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다며. 언제 사람 구실 다시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라.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번호도 차단해버려. 엄마 마음 잘 알아. 내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 저는 그렇게 친정 엄마에게 말하고 스스로도 다짐했어요. 더 엮여서 피차 좋을 게 없고 무엇보다 한참 중요한 시기인 딸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남편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후로 3달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받지 않았죠. 그게 설령 나머지 돈을 갚는다는 연락이라도 그 돈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더는 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 인간을 인간적으로 봤던 건지 그 인간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번엔 무려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어찌나 기분이 더럽던지 저는 바로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문자로 대답했어요. 그럴 돈 없고 준 200만 원이나 고맙게 먹고 떨어지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전화를 켜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정말 급하다며, 이러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며 저한테 문자와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깟 전화 무음으로 해놓고 살면 그만이었죠. 저는 업무 전화도 거의 오지 않고 사내 메신저도 있고 자리에 유선 전화도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연락을 피하니 지도 지쳤는지 한동안은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고 이젠 정말 떨어져 나갔나 보다 하고 방심한 찰나였는데 남편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때는 귀신을 본 것처럼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보는 눈도 많으니 남편을 끌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는데 이놈이 글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 사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 이번엔 장소도 필요 없고 소자보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돈도 없지만 신용도 없어서. 그래서 뭐? 나더러 돈을 달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300만 원 주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어. 내가 100만 원 갚았잖아. 200만 원도 갚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자기가 나 좀 도와줘. 됐다고. 나 이제 진짜 돈 없어. 돈 얘기가 아니야. 내가 자기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대출. 자기가 나 대신 대출 좀 받아주라. 물론 갚는 건 내가 할게. 뭐? 대출?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렸네. 그렇게 데이고도 또 빚을 내서 사업이 하고 싶니? 그것도 나더러 대출을 받아달라고? 돌았니? 아니 미친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는 답도 없어. 결국엔 돈이 중요한 거잖아. 나 이번에 진짜 잘할 자신 있다니까. 저번 때처럼 모험이 아니야. 나도 지난 일로 많이 배웠고 연구도 많이 했어. 이거 진짜 누가 먼저 하냐 시간 싸움이야. 자기도 알잖아. 나 사업수단 좋다니까. 됐어. 그렇게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 꼬라지로 사냐? 믿어줘. 나 이번에 진짜 잘해서 자기랑 우리 소연이 평생 놀고 먹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저는 그때 분명히 봤어요. 그 인간이 사업 얘기할 때 눈이 돌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눈도 똑같이 돌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에 저희 엄마 말이 떠올랐는데요.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네요. 보는 눈이 많아 조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이놈을 퇴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버럭 질러버렸죠. 그리고 속사포처럼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딸 자식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9년 만에 나타나서 또 사업한다고 돈 얘기를 하냐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랑 위자료나 내놓으라고 하니 그놈이 입을 꾹 닫더군요. 지도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내 자기가 돈이 있는데 안 줬겠냐고, 자기도 없어서 못 준 거라며 뚫린 입이라고 조잘조잘 잘도 짓거렸는데 그땐 저도 오기가 생겨서 정말로 그놈한테 돈이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아는 그놈은 절대 그럴 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놈이 돈을 어디다가 꼽을 쳐놨을까 궁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왜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죠? 때마침 회사에서 영종도로 야유회를 가는데 그 현수막이 눈에 딱 띄더군요. 어찌 생각하면 양육비랑 위자료도 떼인 돈이 맞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번호를 저장했다가 다음 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찾아가 상황 설명을 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남편놈이 꼽을 쳐놓은 돈을 찾아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믿져야 본전이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돈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놈이 진짜 돈이 있는데도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털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 그 인간은 이번에는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회사에 찾아왔는데 그땐 정말이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예전 시어머니가 된 남편의 엄마는 아주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런 얼굴이 아니어서 좀 놀라긴 했었네요. 게다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허리도 굽어 있었는데 남편 놈은 남들 보라는 듯이 제 이름을 크게 외치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디 한번 창피 좀 당해봐라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 짜증났지만 태연하게 그들 앞에 가서 불같이 화를 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신성한 직장에 찾아와서 이러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자기가 대출을 안 받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 앞에 안 나타나.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나도 돈 벌어서 밀린 양육비랑 위자료 좀 주자. 그래, 소연 엄마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좀 해줘라.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정이 있잖아. 정이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있었으면 이혼도 안 했겠죠. 어머니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저는 그대로죠. 만약에 제가 이혼하지 않고 이 인간이랑 살았다면 어머니 모습이 제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 그때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저게 정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사과한대. 지난번에 자기한테 함부로 한 거 사과한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내가 언제? 니놈의 새끼가 같이 가서 사정하자고 해서 왔지. 내가 무슨 사과를 해? 사과해. 그래야 아들이 살잖아. 엄마,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싫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는 볼 것도 없고 또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접근 금지 신청할 거라고 말한 뒤 휙 돌아 다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 발목을 누군가 잡더군요. 소연 엄마야,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한시도 편하게 산 적이 없다. 맨날 막노동 한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나도 80 넘었는데 아직도 일한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희망은 너밖에 없어. 내가 잘할 테니까 소연이를 봐서라도 네가 한 번만 도와줘라. 어? 아무리 그래도 네 딸 애비잖아. 어머니,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오히려 소름만 끼친다고요. 놔요. 언제는 저더러 친정해준 돈 도로 받아오라고 악다구니를 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때는 나도 다급해서. 다급하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엄마가 잘못했네. 자기야, 이제 우리 엄마 사과도 받았으니까 마음 좀 돌려. 나 이번에 진짜 모험 안 하고 성실하게 잘할게. 나 다시 대박 칠 수 있어. 자기 내가 돈방석에 앉게 해준다니까. 돈방석 같은 소리 하네. 나는 엉덩이에 땀 차서 방석 자체를 싫어하거든. 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마지막 경고야. 한 번 더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경찰서로 가는 줄 알고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이 못된 년, 너 지금 말 다 했냐? 왜? 내 아들이 잘 나갈 때는 좋아 죽더니 이젠 거지 깽깽이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리 와. 시어머니는 아까는 그렇게 불쌍한 척 연기를 하더니 갑자기 표독스럽게 변해 제 머리채를 힘껏 잡았어요. 그 난리에 사람들이 몰려와 말렸는데 결국엔 협박이 아닌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와 예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2차전까지 벌였는데 저희 아빠가 남편 놈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창피한 줄 알고 살라고요. 그렇게 허황된 꿈만 꾸더니 뭐가 남았냐고. 인생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인간은 차마 저희 아빠한테는 들이박지 못하더군요. 그런 생 난리를 치고 겨우 그 인간들과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올까봐 번호도 차단했고 혹시나 싶어 딸에게도 아빠나 할머니가 나타나더라도 곁을 주지 말고 무시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딸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 인간이 벌써 어떻게 알고 아이 학교까지 찾아간 모양이었는데 저한테는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미 딸까지 만나고 왔다니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똑순이 딸아이는 오히려 제가 걱정할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제 아빠한테 나는 원래부터 아빠 같은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괜히 아빠랍시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상대해줬지만 앞으로는 나타나도 개무시할 거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고하는데 엄마한테 치근덕거리지 마. 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보다 딸애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인간들이랑은 끝이라고 생각할 즈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글쎄 전 남편이 자기 사촌형 앞으로 무려 5천만 원이나 돈을 빼돌려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접근할 때나 거짓골로 다니지 평상시에는 잘 꾸미고 다닌다며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바로 전 남편이 은닉한 돈의 출처를 소명하고 밀린 양육비를 청구했는데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은 온전히 제 차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돈이 생기면 바로 또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인데 그때 전 남편 얼굴이 아주 똥줄 타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자기 마지막 비상금이라며 돌려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러게 왜 괜히 나타나서 고이고이 숨겨둔 돈까지 뺏기는지 저는 일 없다고 했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웃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비상금의 출처를 시어머니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하기사, 그러니 그 연세에도 일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는 게 너무 소름 돋더군요. 그렇게 효자 행세를 하더니 그것도 그냥 쇼였나 봐요. 자기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혼하길 너무 잘했지 않나요? 자기 엄마도 속이는데 처자식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 인간을 못 살게 하자고 생각했고 잊을만 하면 돈 어디다 숨겼냐고 추궁을 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이 인간이 제 전화도 안 받고 저를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진작에 추궁해서 돈돈돈거릴걸. 그러면 이런 더러운 꼴도 안 볼 수 있었을 텐데 잠깐이었지만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불쌍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젠 정말 함부로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 인간에게 돈돈거리며 괴롭혀줄 생각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5천만 원이나 챙겨서 저희 딸 대학 진학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참에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급적이면 평생 아빠라는 인간을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둘이 살다 혼자가 되는 건 역시 좀 쓸쓸하겠지만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외로움쯤은 잘 극복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면 공부, 딸 노릇이면 딸 노릇을 잘해준 저희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직은 꽤 남은 수험생 기간이지만 저희 딸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엄마 노릇 열심히 하려고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리워할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람마다 사는 게 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은 굴곡 없이 고속도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